Allumage. 1992년 8월 프랑스의 아리안 로켓이 불을 뿜었다. 그 로켓에는 우리나라 첫 번째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실려 있었다. 우리 우주 개발 역사의 첫 획은 그렇게 그어졌다. 그 뒤로 우리나라는 총 8개의 인공위성을 쏘았다. 그러나 우리의 로켓으로 발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까지 자국의 위성 발사체를 자국의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8개국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액체 추진 로켓 기술의 확보가 필수다. 2002년 11월 28일 서해안의 한 섬에서는 우리 로켓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액체 추진 로켓 KSR-3의 발사 시험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총 3천여 개의 부품 자체 개발, 그 과정에서 기술 부족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우주 기술 독립을 위한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발사 시퀀스 셋, 둘, 하나. 연구원들의 기대와 불안 속에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발사 10초 전. 9, 8, 7. 지난 6, 6년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 3, 2, 1. 발사. 드디어 액체 추진 로켓 KSR-3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로켓의 강렬한 불꽃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그 순간에도 통제실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로켓이 낙하할 때까지 비행 궤도와 위치를 추적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30초 경과, 고도 5.5km. 연구원들 사이에선 하루처럼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로켓이 예상 궤도를 따라 낙하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 232초,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빅샷 성공! 개발 기간 총 6년, 780억 원이 투자된 액체 추진 로켓 KSR-3의 성공. 이로써 우리도 위성 발사체 개발은 물론 우주 개발 국가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의 그 불꽃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로 제가 태어나서 바라본 불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불꽃이었고,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희도 같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그런 자신감에 찬 어떤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로켓맨들이 우주 개발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로켓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우주 개발 선진국에 비해 40년이나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6월 로켓 개발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인 KSR-1을 발사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곧바로 2단 로켓 연구에 돌입한 연구원들은 5년 뒤인 1998년 6월
KSR-2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KSR-1과 2의 성공적인 발사. 이로써 우리는 로켓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경험을 얻게 됐다. 그러나 KSR-1과 2를 개발하면서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89년부터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해온 차현석 박사였다. 차현석 박사는 늘 우주 발사체 개발을 꿈꿔왔다. 그러나 고체 추진 로켓인 KSR-1과 2의 기술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로켓은 연료에 따라 액체 추진 로켓과 고체 추진 로켓으로 나뉜다. 산화제와 화약을 섞어 만드는 고체 추진제는 군용 미사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격한 개발 규약이 따른다. 그러나 액화산소와 둥리를 섞어 사용하는 액체 추진제는 연료의 공급량과 속도 조절이 가능해 위성 발사체를 넘어 우주선 개발에 사용된다. 일단 고체 로켓은 구조는 간단하지만 그 성능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 로켓이 아니고 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로켓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형 로켓이 필요한데 대형 로켓 같은 경우에 액체 추진제 로켓으로 개발해야 아주 또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 추진 로켓의 필요성을 확신한 차현석 박사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고체 추진 로켓 기술을 확보했는데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며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술 기반도 없고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하지만 체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차현석 박사는 몇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액체 엔진의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언젠가 액체 추진 로켓 개발의 기회가 오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1995년 9월 추진력 180kg의 소형 액체 추진 로켓의 엔진을 만들었다. 13톤 추력의 KSR-3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 그러나 연구원들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다. 차현석 박사와 연구원들은 소형 액체 엔진의 성능 시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연소가 다 끝나갈 무렵 유독가스가 새나오기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이수영 박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나갔다. 연료 주입 밸브가 고장나 실험실 안은 새어나온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질식의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이수영 박사는 수동으로 밸브를 잠갔다. 그제서야 엔진에서는 남은 가스가 터져나왔다. 자칫하면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액체 추진 로켓에 대한 연구원들의 열망은 깊었다. 겁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처음에 중지를 했는데 계속 막 연기가 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게 좀 지연이 되고 하면은 폭발을 할 텐데 그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997년 12월) 2.9톤으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됐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과학기술부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준비한 액체 추진 로켓의 개발 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로부터 며칠 뒤 한 장의 문서가 도착했다. 액체 추진 로켓의 개발 승인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해 겨울 그와 연구원들에게 이보다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이번에 시작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장한 것들이 잘 받아들여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참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바로 이제 그 IMF가 시작하는 그 97년 연말이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안 됐으면은 그동안에 우리 연구소에서 로켓을 연구하던 30명이 사실은 또 전부 연구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참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액체 추진 로켓 개발 사업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다. 연구원들은 겨우 30여 명. 첫해 사업 예산도 25억에 불과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도 연구원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KSR-3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길이 13.5m. 기체를 밀어 올리는 엔진의 추력은 13톤. 이는 훗날 위성 발사체 개발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연구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북한이 액체 추진 로켓인 대포동 1호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인공지구 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비록 위성을 정지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시도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었다. 기술 부족에 대한 아쉬움과 당혹감이 연구원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 진입을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진입시킬 수 있는 로켓이면 우선 기본적인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돼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미사일에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 인공위성 발사체는커녕 액체로 된 과학 로켓도 아직 개발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연구원들은 KSR-3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액체 추진 로켓은 영하 180도의 산화제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극저온과 엔진의 고온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은 전무한 상황. 연구원들은 암담하기만 했다. 굉장히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외국 자료들 이런 걸 찾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얼마큼 어려운 건가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저희가 희열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구나. 설계와 함께 주요 부품의 수입이 진행됐다. 당시 전자그룹의 이제드 그룹장은 주요 전자장비들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자장비를 의뢰한 미국에서는 수출 불가를 통보해왔다. KSR-3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들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의한 수출 규제 품목이라는 것이다. 전자장비뿐만이 아니었다. KSR-3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재료 대부분이 수입 불가 품목이었다. 이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어진 일정 안에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은 비용도 걱정이 됐습니다. 상용품들은 사오게 되면은 기존의 모든 환경 시험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걸 사서 쓰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산화 개발할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하는 단계의 시험을 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기수가 필요하고. 부품의 전량 국산화가 결정되고 이제드 그룹장은 연구원들과 함께 제작업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로켓의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 기술을 가진 업체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분야인데다 경제성이 없어 선뜻 나서주는 업체가 없었다. 이제드 그룹장은 KSR-3 개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업체들을 설득했다. 업체에서 초기에 참여를 끌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SAR-3 사업 자체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이 KSAR-3에서 얻게 되는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KSAR-3 개발할 때 생기는 모든 노하우는 결국 업체에 전수될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엔진 그룹에서는 설계 작업이 한창이었다. 로켓의 심장인 엔진. KSR-3에는 13톤 추력을 가진 대형 액체 엔진이 필요하다. 서루석 박사에게 그것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액체 추진 로켓의 연료는 등유와 산화제다. 이것이 동시에 엔진의 연소실로 분사되면서 점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체 엔진과는 형태부터가 다른 데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1차 설계가 끝나도 구조 해석을 거치면서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가 일쑤였다. 설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재설계를 되풀이하던 끝에 드디어 엔진의 기본 설계가 나왔다. 작업이 진행된 지 1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액체 추진 로켓의 첫 엔진이 완성됐다. 2000년 5월 몇 명의 연구원이 러시아로 향했다. 먼 길에 오른 연구원들의 선봉장은 이수영 박사였다. 러시아의 엔진 시험 연구소. 당시 국내에서는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시설이 없어 이곳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엔진을 살피던 러시아 연구원들 간에 심상치 않은 말들이 오갔다. 엔진에 불이 붙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다. 엔진에 설치된 점화기의 규모가 작고 하나밖에 없어서 13톤 추력 엔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러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저희가 국내에서 축소형 엔진이라 해서 조그마한 엔진으로 이미 점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러시아에서 그 말하자면 연소 시험을 한 전문가들이 불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로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연소 시험이 시작됐다. 이수영 박사와 연구원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과연 엔진에 불이 붙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인가? 2, 1, fire. 점화가 이루어지고 잠시 후 시험실을 비추는 모니터에서는 순간 커다란 불꽃이 터져나왔다. 긴장과 초조는 일순간 환희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연구원들도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 점화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그 짧다 그래도 엔진이라는 게 불이 붙어야 되니까 비로소 이게 엔진으로서의 재고시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 짧은 0.2초 순간에 저희가 수년간 그 엔진 개발하는 그 노력이 그 순간에 좌우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긴박감이 넘쳤겠습니까? 0.2초의 짧은 불꽃이었지만 그것은 점화 성공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가 개발한 액체 엔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각 그룹별로 부품 제작과 성능 시험이 이루어지던 2001년 10월 유도지어 그룹에서는 유도지어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책임자는 최형돈 박사였다. 유도지어 시스템은 로켓의 두뇌에 해당하는 관성항법 장치, 그리고 이곳에서 내리는 명령을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구동장치와 추력기가 있다. 구동장치는 엔진의 수직 수평 방향을, 추력기는 로켓의 회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설치를 끝내고 연구원들은 시험에 들어갔다. 실제 로켓이 발사될 때 생기는 진동이나 압력 조건에서 구동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엔진의 방향 제어는 물론
기체와 엔진을 지탱하는 것도 구동장치의 역할이다. 구동장치는 비행 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동이 돼야 한다. 연구원들은 명령 신호를 조금씩 높여가며 구동장치의 동작 횟수를 증가시켰다. 그런데 굉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시험실을 뒤흔들었다. 공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공진 현상은 기체와 구동장치에 큰 손상을 입혔다. 진동이 어찌나 컸던지 꽉 조여놓은 볼트가 풀어졌을 정도였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연구원들의 낙담은 컸다. 발사 시험을 불과 1년 남긴 시점,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노력한 대가치곤 너무도 가혹한 결과였다. 그와 같이 공진 현상이 일어나고 진동이 심하면 실제 비행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진동이 생겨갖고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 시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과연 비행 시험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까지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공진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원들은 밤 늦게까지 실험에 매달렸다. 공진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구동장치의 시스템에 필터를 부착해야 했다. 필터는 공진 현상을 일으키는 신호를 차단시켜주는 전자회로다. 그러나 국내에는 필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연구원들은 20가지 형태의 필터를 제작해 일일이 성능을 검증하고 그중 최적의 필터를 선택해 시스템에 장착했다. 그리고 재시험에 들어갔다. 구동장치가 움직이고 서서히 동작 횟수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연구원들의 시선은 구동장치에 고정돼 있었다. 연구원들은 명령 신호를 조금씩 더 증가시켜 보았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구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은 불가능을 하나씩 넘어가며 새로운 기술을 쌓아나갔다. 한편 로켓의 발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연구원들의 지방 출장도 잦아졌다. 제작 업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그룹의 연구원들은 산화제 탱크의 성능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실제 연료를 담기 전에 물을 이용해 탱크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을 확인하는 시험. 호스를 통해 서서히 물이 주입됐다. 영하 180도인 극저온 상태의 액체 산소 2.4톤을 담게 될 산화제 탱크. 서서히 탱크의 압력이 증가됐다. 압력탄이 400psi까지는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 압력이 300psi에 막 도달할 무렵 산화제 탱크가 터지고 말았다. 현장을 목격한 연구원들은 참담했다. 이대로 로켓에 장착된다면 처참한 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탱크의 성능을 자신했던 연구원들은 낭패감을 지울 수 없었다. 몸체와 머리 부분인 돔의 용접 부위가 문제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압력에서 돔이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에 그 돔이 깨져 나갔을 때 느낌은 거의 망했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탱크를 다시 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용접 양을 늘려서 탱크의 연결 부위를 보다 튼튼하게 보강을 했다. 그런 기회야 수압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탱크의 배관을 연결하기 전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다. 헬륨 가스를 넣고 새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밀 시험이었다. 그런데 탱크의 돔에서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됐다. 누설 보이는 돔의 밀폐를 위해 설치하는 게스킷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게스킷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유준태 연구원은 실험실에 불을 끈 다음 손전등을 이용해 탱크 안을 비춰보기 시작했다. 틈이 생겼다면 빛이 통과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밖에서는 탱크에 도움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탱크의 덮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예, 거기요. 제작상의 실수로 미세한 틈이 생겼던 것이다. 그 틈은 볼트를 넣어 막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연구소 내에 짓고 있던 엔진 연소 시험 등이 완공됐다. 러시아에서 8초까지 연소 성능을 높인 액체 엔진. 그동안 설계를 조금씩 변경해가며 엔진의 성능을 높여온 연구원들은 2001년 10월 새로 제작한 엔진을 가지고 연소 시험에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서 엔진의 목표 연소 시간은 30초. 시험실이 통제되고 엔진에 연료가 공급됐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카운트가 시작되자 6, 5, 전에 없이 연구원들 사이엔 긴장감이 흘렀다. 2, 1, 점화. 그런데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화면 속 시험실은 이내 불바다가 됐다. 점화와 동시에 엔진이 폭발한 것이다. 연구원들은 서둘러 소화시설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연구원들은 서둘러 시험실로 달려갔다. 이 정도 폭발이라면 엔진뿐만 아니라 시험시설도 온전치 못할 터였다. 연구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시험실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폭발의 위력으로 시험 설비는 부서지고 엔진도 망가져 있었다. 폭발의 원인은 점화 시 연소실에서 발생한 연소 불안정. 그로 인해 엔진의 헤드가 터진 것이다. 사실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우선은 그 순간에도 엔진이 폭발하면서 이제 시험시설 전체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불을 껐어야 됐었고요. 그래서 불을 끄면서 저희 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사고가 나면은 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런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드렸고요. 그런 재반의 조치를 끝나고 사실 컨트롤룸에서 나오려고 할 때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연소 불안정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연소실의 압력이 커지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심할 경우 엔진은 물론 로켓의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엔진의 연소 불안정은 이미 1년 전부터 연구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엔진의 재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연구원들은 연소 불안정을 잡을 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그러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해결 방법도 막막했다. 연구원들은 먼저 음향공을 설치해보기로 했다. 음향공은 엔진의 헤드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연소실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압력파가 음향공 내로 흘러들어가 그 속에서 저절로 소멸되는 원리다. 음향공을 설치한 엔진으로 연구원들은 또다시 연소 시험에 들어갔다. 이번엔 과연 연소 불안정을 잡을 수 있을런지. 드디어 엔진에 불이 붙고 불꽃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 연구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연소 불안정이 일어났다. 로켓의 발사까지는 불과 1년을 남겨둔 시점. 그동안 연소 불안정으로 3개의 엔진이 망가졌고 그에 따른 비용의 손실도 컸다. 또다시 길고 지루한 회의가 이어졌다. 지금껏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한 상태. 이제 연구원들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엔진의 연소실에 배프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배풀은 엔진의 헤드에 장착돼 엔진의 연소 시 생기는 압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하지만 엔진의 형상과 종류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도 배프를 사용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기술력. 3,300도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낼 내열제 배풀이 필요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연구원들은 내열제 배풀을 제작해 엔진에 적용했다. 허브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호일제 2002년 5월 내열제 배풀을 장착한 엔진의 연소 시험이 진행됐다. 5, 4, 3, 2, 1, 점화. 드디어 엔진이 불꽃을 터뜨렸다. 연구원들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엔진이 거침없이 불꽃을 토해내는 사이 연소 시간은 어느새 40초를 넘어서고 있었다. 연구원들을 수없이 괴롭히던 연소 불안정을 이번엔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엔진 연소 시간 60초. 성공이었다. 그토록 괴롭히던 연소 불안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배풀을 이용해 잠재운 것이다. 그때 기분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저희가 고생하면서 그리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그러한 이 해결 방안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잡아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컸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비로소 그 우리 엔진으로 로켓을 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날 연구원들은 내열제 배풀의 기술력과 엔진 개발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01년 8월 이영호 연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서해안에 있는 한 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로켓의 발사장을 짓기 위해서였다. 먼저 섬의 지형을 살펴보고 지질 조사를 통해 집안 상태를 파악했다. 37톤 무게의 발사대와 110톤 무게의 조립타워가 들어설 발사장 부지. 따라서 집안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발사장 부지는 계곡을 토사로 매립한 지역이라 집안이 연약했다. 우선 기초지질공사와 토목공사를 통해 집안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여름에 진행되는 공사이다 보니 여간 힘들지가 않았다. 그러나 로켓 발사를 위한 토를 닦는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 즈음 구조그룹에서는 노즈 페어링 분리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로켓의 최상단에 위치하는 노즈 페어링에는 대기층을 관측하는 과학 탑재물들이 실린다. 로켓이 발사되고 적정 고도에 오르면 노즈 페어링이 분리된다. 그래야만 과학 탑재물들이 대기에 노출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비행 시에는 노즈 페어링이 분리되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반복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이 네 번째 시험. 그러나 완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노즈 페어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노즈 페어링의 양쪽 고정 장치 중 한쪽이 터지지 않은 것이다. 총 4번의 시험 중 2번의 실패. 담당자인 윤정훈 연구원은 애가 탔다. 제 한 사람이 실수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그렇게 5년 가까이 피땀 흘려 이렇게 고생했던 결과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중압감으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원인 분석에 들어간 지 3개월째. 드디어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다. 고정장치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이 고정장치를 깨뜨리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화약의 적정량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노즈 페어링의 고정장치를 단번에 터뜨리되 과학 탑재물들이는 충격을 덜 미쳐야 하기에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화약의 양을 조절한 고정 장치를 노즈 비어링에 설치했다. 이론상으로 찾아낸 화약의 적정량이 과연 실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연구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어갔다. 58, 59, 60. 시험은 성공이었다. 연구원들의 끈기와 책임감으로 얻어진 성과였다. 이후 노즈 퓨어링 분리는 14차례의 반복 시험을 통해 그 신뢰성을 확보했다. 각 기관별로 제작과 성능 시험이 마무리되고 2002년 8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 KSR-3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년간의 긴 여정, 그 끝이 보이는 듯했다. (2002년 9월) KSR-3가 옮겨진 서해안의 발사장에서는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로켓이 안전하게 발사되기 직전까지 매일 발사 리허설을 통해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 무렵 전자그룹의 이재득 그룹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예, 항우연 이재득입니다. 뭐? 트랜스폰더 고장났다고? 로켓의 내부에서 궤도를 추적하는 장비인 트랜스폰더가 고장났다는 것이다. 발사는 겨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낭패였다. 트랜스폰더는 지상의 레이더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로켓의 비행 궤도를 알려주는 장비다. 만약 비행 중 트랜스폰더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비행을 중단시키고 로켓을 폭파시켜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KSR-2에서 벌써 통신 두절이라는 그 실패 사항을 한번 했기 때문에 트랜스폰더가 고장났다는 순간에 또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득 그룹장은 황급히 고장난 트랜스폰더를 가지고 서울의 업체로 향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트랜스폰더의 내부에 있는 변압기가 노후돼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재득 그룹장은 초조함을 지울 수 없었다. 부품을 교체한 뒤 진공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야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했다. 늦어도 9일까지는 섬으로 보내줘야 한다. 연구원으로 돌아와 곧바로 진공시험에 들어갔다. 발사장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했다. 벌써 나흘째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발사장에서는 트랜스폰더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진공시험은 5일 만에야 끝이 났다. 다음 날 이수진 연구원은 수리된 트랜스폰더를 들고 발사장에 있는 섬으로 향했다. 육지에서 100km 불과 1시간 거리. 수도 없이 드나든 그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다. 트랜스폰더가 다른 시스템과 연계된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을 해야 했다. 그리고 모니터에 트랜스폰더의 신호가 잡혔다. 그날이 10월 9일. 트랜스폰더가 고장난 지 꼭 8일 만이었다. 시험을 무사히 끝나고 그때는 이제 안도감, 그러니까 뭐랄까 피로가 쌓였던 것도 일단 풀리고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렸는데 그때 또 하나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사고가 액땜이 되어가지고 실제 비행 순간에는 KSR-2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기를 속으로 기원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발사 시험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 새벽부터 발사 준비에 들어가 이미 영하 180도의 산화제도 채워진 상태. 연구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통제실로 긴급 연락이 왔다. 예, MCC 책임 통제원입니다. 예? 낙하 예정 지점에 중국 상선이 통과하고 있다고요? 로켓의 낙하 예정 지점인 공해상에 상선 한 척이 들어선 것이다. 발사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둔 상황. 하지만 상선이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발사가 지연된다면 영하 180도의 산화제의 증발로 발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먼저 걱정이 되는 거는 어느 시간 내에 빨리 안정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또 우리 통제원들한테는 먼저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허락할 수 있느냐. 그 시나리오 상에서 판단 내리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실 상선이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 통제관인 정희승 박사는 서둘러 로켓의 상태를 확인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화하는 액체 산소를 보충해가며 2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였다. 결단이 필요했다. 정희승 박사는 어선이 지나가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고 로켓의 발사 시점을 결정했다. 자, 여기는 책임 통제원 발사 진행 복귀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책임 통제원 발사 진행 복귀합니다. 발사 진행이 속개됐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발사 10초 전 9, 8, 7, 6, 5, 4, 3, 2, 1 발사. 오후 2시 52분. 발사 명령과 함께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통제실의 연구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로켓이 낙하 예정 지점에 안착할 때까지는 성공을 단언할 수 없다. 30초 경과, 고도 5.5km. 연구원들은 로켓이 비행하는 내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켓이 낙하 예정 지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다. 낙하! 비행시험 성공! KSR-3의 비행시험은 대성공이었다. 고도 42km, 비행거리 79km, 비행시간 232초. 우리나라 로켓 개발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 로켓이 발사돼서 딱 이루고 가는 순간에 일단은 저도 모르게 함성이 나옵니다. 이게 감탄사가 하는 감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눈물이 주체 없이 그냥 쭉 흘러내렸는데, 실제 제가 제 마음을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도 100%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그걸 막상 현실화시켜서 그걸 실현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드디어 위성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우리한테 왔구나 하는.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도 액체 추진 로켓 KSR-3의 성공적인 발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단 한 번의 발사에서 거둔 성공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주 개발을 향한 첫 도전. 기술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천여 개의 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단 6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 이로써 우리는 우주 개발 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KSR-3의 폭발적인 화형. 이것은 100여 명 연구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집념이 빚어낸 희망의 불꽃이었다.